그래서 동시에 유쾌하게 우리의 생각을 좀 넓혀보고, 지금까지 우리가 익숙하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서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본격적으로 주제에 대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국어로 제목은 다공성 무지개떡 도시. 아마 다공성이란 말은 들어보셨을 거고, 도시는 여러분들이 워낙 잘 아는 개념이지만, 무지개떡은 뭔가라고 생각하실 텐데,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복합 용도의 건물을 이야기한다. 특히 주거가 들어가 있는 복합 용도의 건물을 이야기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도시들이 위주가 돼서 만들어지는, 그런 건축물들이 위주가 돼서 만들어지는 도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영어로는 포러스 레인보우 케이크 시티라는 그런 이름이 되겠습니다. 이 도시적인 유형이 과연 어떤 것이냐에 대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보시고 계시는 것은 아마존의 산림을 불태우는 장면이에요. 왜 불태우냐면 이 산림을 제거한 다음에 여기다가 사탕수수하고 옥수수를 심는데요. 왜 심느냐? 그거 가지고 이제 바이오퓨어를 만들겠다는 거죠. 이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위 우리 인류의 그 친환경 프로젝트의 실상 중에 한 모습인데,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친환경 연료를 생산하기 위해서 지구의 귀중한 환경을 파괴하는 이런 일이 실제로 좀 일어나는데, 이런 일들을 좀 더 정밀하게 들여다보려면 일단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성찰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 건축계에서도 친환경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주로 이제 이런 식의 그 형태나 형상으로 드러나는 것 같아요. 개별 건물에 어떠한 태양열 지별탑을 설치한다든가, 녹색 식물을 덮는다든가 해서 개별 건물의 친환경 성능을 올리는 것. 그런데 과연 이것도 의미가 있는 일이겠지만, 조금 더 이런 문제들은 좀 다른 도시적인 차원에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역적인 관점과 전 지구적인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봤을 때 합리적이고 효과적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오히려 전 지구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아마존이 산림 불태워서 친환경 그거 만드는 게 어쩌면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의 친환경 건축에 대한 논의는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이거 국내 사례인데, 왜 친환경 건축 얘기할 때 항상 이렇게 단독주택 유형이 등장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전원형 개발을 연상케 하는 타이폴로지에다가 이제 지벌탕 같은 거 하고, 일종의 패시브 솔라 하우스를 만드는. 물론 저는 이것의 의미를 부인하진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온갖 공업 제품들이 동원되는 것인데, 그래서 근본적으로 생각해보면 이러한 제품들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고 설치하고 유지 관리하고 나중에 리사이클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에너지가 과연 이 제품들이 세이브해지는 에너지보다 많을 것이냐. 사실 확실하지가 않죠. 그거에 대한 답은. 그래서 저희는 좀 다른 각도로 이 문제를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거는 전 세계의 큰 대도시들 4개의 그 인구 밀도를 비교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주로 위에 있는 서울하고 파리를 좀 집중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파리는 아시겠지만 전형적인 유럽의 역사 도시로서 기본적으로 저층 건물로 되어 있고, 이 뒤에 사진 뒤에 보다시피 라데팡스 지역에 주로 고층 건물들이 있고, 최근에도 고층 빌딩 하나 지려다가 좌절됐죠. 그에 반해서 우리 서울은 굉장히 높은 고층 빌딩들도 많고 그런데, 우리는 서울이 굉장히 과밀한 도시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렇습니다만, 놀랍게도 파리의 인구 밀도가 통계에 따라 좀 차이는 있어요. 근데 서울을 실제로 상회하는 그런 역설을 여기서 보고 계십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서울과 파리를 그 시계 구역으로 나눠서 봤을 때 그 인구 밀도가 파리가 서울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데, 어떤 통계에 대해서 유사하다고 나오지만 낮게 나오는 통계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건 뭐냐면은 서울은 평균 층수가 놀랍게도 아직 2.5층밖에 되지 않는데 반해서 파리는 평균 층수가 6층이라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도시가 필요로 하는 밀도를 달성하는 우리가 지금까지 잘 모르던 또 다른 방법이 있는 것 같다. 쉽게 말해서 그게 저층으로 고밀도를 달성하는 방식입니다. 자, 우리 역사를 조금 들여다볼게요. 이게 서울 시립대에 있는 굉장히 유명한 모형인데, 조선 후기 정도를 가정해서 만든 서울이 그 당시 한양이 가장 융성했을 시기의 모형이에요. 한눈에 딱 보기에도 이거 엄청나게 저밀도도 있습니다. 평균 용적률이
30%가 안 되는 그런 도시겠죠. 그런데 이 도시에 물론 시기의 권역은 많이 확대됐지만 기본적으로 인구 1000만의 대도시가 이제 2위를 얻어앉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1980년대 초반에 찍은 서울 그 안암동 일대의 사진인데 북촌에 못지않은 한옥마을이 여기 있었는데 한 20년 후에 와서 다시 사진을 찍어보면 이렇게 변해 있는 거죠. 그러니 이것을 이제 밀도 전쟁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즉 도시에서 밀도라고 하는 것은 도시이기 위해서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라고 하는 것인데 자, 그렇다면 이 밀도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냐 이에 대해서 굉장히 그 유명한 다이어그램이 하나 있어서 지금 여러분한테 보여드립니다. 이거는 저 20세기 중반에 독일의 도시계획가였던 루드비히 힐버자이머라는 사람이 그린 인동간격에 대한 다이어그램인데 자세히 보시면 결국 뭐냐면 고층으로 지어서 인동간격을 최대로 넓혔을 때 그리고 그 사이를 공원으로 만들었을 때 아주 쾌적한 주거단지가 조성될 수 있고 이때 용적률을 최대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다이어그램이고 사실은 20세기의 모든 도시는 이 다이어그램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우리나라가 아주 좋은 예인데 포르비지에가 얘기했던 그 소위 그린시티, 그러니까 마천루들이 있고 그 사이사이는 공원 녹지로 채워져 있는 엄청난 하이웨이에서 자동차들이 움직이는 그런 도시의 모델을 우리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우리는 기존에 있던 마을들, 기존에 있던 도시 그 조직들을 다 파괴하고 거기에 그 도로를 단지 내 도로로 대체해 가면서 소위 아파트 단지라는 근본적으로는 전원형 개발을 통해서 우리 도시를 지금까지 만들어 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 다이어그램을 자세히 보시면 우리는 항상 이 다이어그램에 주목해서 이렇게 20층으로 했을 때 그 에이커당 200명이 살 수 있는 이런 걸 봤는데 사실은 이 줄을 의미 있게 보시면 이렇게 4층으로 해도 같은 그 면적의 같은 인구가 살 수 있다는 이 조사도 힐버자이머가 미리 했어요. 근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런 식의 도시개발 방식은 사실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도시개발 방식이 그러면 어떤 것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유럽 도시들의 역사적인 그 어반 타이폴로지들은 다 저런 방식에 의존을 하고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도 사실 믿을 수가 없는데 이게 시립대학교에 계시는 김성원 교수님의 책에서 저도 인용을 한 책입니다라는 우리의 그 도시에 보면 63빌딩도 세워진 지 오래됐고 타워팰리스도 있고 뭐 하이페리온도 있고 뭐 지금 롯데타워도 올라가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의 도시 평균 층수는 3층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대부분 큰 길가에 있는 높은 고층 빌딩들을 보고 다니지만 사실 그 이면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이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아주 작은 집들이 여전히 도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그 뭐 2.5층이냐 2.6층이냐 그거는 좀 무의미하겠지만 아직도 아마 여전히 3층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고층이만이 유일하게 고밀도를 달성할 수 있는 방식으로 생각을 해서 업무 지역이건 주거 지역이건 오로지 고층 일변도의 건물을 지어왔고 또 다른 공통점은 이 건물들은 용도는 다르지만 하나의 건물 내에서는 다 단일 용도의 건물입니다. 왼쪽에 있는 삼성타워 1층부터 꼭대기층까지 다 기업체 업무용 사업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아마 잠실인 거라고 알고 있는데 이 경우도 1층부터 꼭대기층까지 다 주거용 건물이고 그 주거와 업무 지역을 전통적인 조닝 방식에 의해서 분리한 다음에 그 사이는 뭘로 연결하냐면은 어마어마한 대중교통 인프라로 연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 교외에 짓는 뭐 친환경 전원주택 단지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 뭐 판교에 지어지는 단독주택 단지들, 그 다음에 뭐 실버타운들 이런 거 요새 많이 얘기하는데 그런데 안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자기 커뮤니티 안에서는 탄소 배출량이 제로고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럼 뭐예요?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도심으로 출퇴근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죠. 평균 출퇴근 시간 1시간 20분. 그 안에서 이렇게 뭐 조용히 책을 보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낑겨서 통조림에 들어가 있는 덩어리처럼 하는 거죠.
누가 이렇게 살고 싶어서 사는 건 아니겠죠. 아마 우리 마음속에 누구나 나는 집과 직장 사이가 가까웠으면 좋겠고, 또 가능하다면 좀 걸어서 인생 대소사를 해결하고 살고 싶을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원해도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도시가 그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이 주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런 화두를 던져보고자 하는 것인데요. 용어가 좀 생소하실 거예요. 무지개떡이 뭐냐. 이제 뭐 이건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가 무슨 새로운 개념을 항상 영어로 해야 돼요? 그냥 우리한테 친숙한 말로 그냥 일상적인 말로 하면 되지. 그죠? 그래서 이제 저도 사실 처음에는 좀 쑥스러웠는데 한번 써봅시다 라고 해서 한 건데, 이런 개념으로 우리의 그 건축 도시 현상을 들여다보면 재미있어요. 아주 간단하게 좀 거칠게 얘기하면 20세기에는 우리나라가 단일 용도의 고층 건물만 지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가 떡으로 비유하면 시루떡인 것 같아요. 모든 층 똑같잖아요. 근데 여러분과 이번에 해보려고 그러는 거는 꼭 고층이 아니더라도 상대적으로 저층이지만 여전히 고밀도를 지향하는, 그리고 각 층의 용도가 다른 복합적인 건물. 이것을 우리가 이제 무지개떡이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여기 하나 샘플도 준비했어요. 보이시죠? 5층짜리 무지개떡인데. 이걸 주신 분이 저 먹진 말라고 그래요. 한 2.7 돼서. 자, 그래서 뭐 영어로 표현하자면 저층 고밀도 그 복합 용도의 건물일 텐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식의 건물에 전혀 낯설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유럽 가면 아주 보편적인 형태라서. 뭐 유럽의 어딘가에 있는 뭐 파리 같은데 이런 데 있는 그냥 전형적인 주거를 단면을 끌어본 건데, 대부분 워크업 타입이죠. 그러니까 걸어 올라갈 수 있어요. 한 4, 5층 정도 되니까. 그게 평상시에는 별 의미가 아닌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도시에 전력난이 생겼다고 생각했을 때는 이게 굉장한 의미가 되죠. 그렇겠죠. 그 다음에 용적률이 뭐 통계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도 평균 용적률 200% 이상은 달성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평균 용적률 200%가 어떤 의미냐면요. 서울 주변에 신도시를 만들어 온 역사가 한 세대 정도가 지났어요. 한 30년 이상 했으니까. 근데 비교적 초반기에 만들어진 신도시들이 용적률이 높아요. 제가 알기로 과천 신도시가 180%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은평 신도시가, 은평 뉴타운 같은 경우에 160%인가 165%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제 그런 의문을 가지실 수 있죠. 그럼 그 정도의 용적률을 갖는 지역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까지 있는 자연을 다 파괴하고 있는 길을 다 없애고 마을 하나를 통째로 꼭 들어냈어야만 했던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산이 굉장히 아름다운 나라인데 경관을 다 막아버리고 뭐 이랬던 것이죠. 여기가 전형적인 유럽 도시들의 풍경인데, 다만 이 타이폴로지를 우리가 그냥 쓸 수 있느냐? 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유럽 도시들은, 유럽은 굉장히 평지에 조성된 도시들이 많고, 그 다음에 사실은 그 유럽 남부로 내려가면 특히 햇살이 굉장히 따갑기 때문에 일부러 어두침침한 골목길을 만들기 위해서 골목의 폭을 좁히고 이런 그 사실 그 나름대로 지혜도 굉장히 많이 동원된 도시들인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열밀습하고 그러기 때문에 바람이 통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굉장히 그 야외에서 마당 같은 것들의 개념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이 타이폴로지에서는 조금 더 변형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무엇보다 우리는 지금 점점 고령화돼가는 사회로서 엘리베이터의 존재 같은 걸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주차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대안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자동차를 없애자 해서 되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이건 제가 그냥 재미를 부려본 건데, 사실 저희 사무실에서 설계했던 개별적인 건물들을 그냥 한 가로에다 서 있다고 생각하고, 이거를 포토샵 상에서 무지개떡으로 레노베이션을 했을 때, 가상의 레노베이션 했을 때 풍경을 제가 그냥 해본 건데, 다른 거는 다 이지서도 좋으나 옥상의 풍경은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주셨으면 좋겠는 게, 이런 식으로 해서 옥상에 어떤 마당이 있는 집을 만들면, 거기 주거가 있다면 우리 조상들이 한 100년 전에 땅에 붙어서 생활했던 것 같은 그런 생활 방식을, 거기서 바라봤던 경관을 우리는
건물의 옥상 한 5층 정도 높이에서 여전히 즐길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이 하실 작업은 기본적으로 이런 것입니다. 아까 박승태 선생님, 국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 여러분들은 건폐율 50%, 용적률 200%라는 규정 내에서 작업을 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통상적으로 작업했을 때 결과는 왼쪽에 있는 것 같은 거예요. 4층이면 해결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규정 하나 더 만들었어요. 여러분 무조건 5층짜리 건물을 설계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건물 내에 공극이 생기죠. 그 공극은 어떤 바람직한 경관을 바라보기 위한 곳일 수도 있고, 아니면 거리로 햇살이 좀 들어오게 하기 위한 햇빛이 들어오는 통로일 수도 있고, 또 바람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이기도 하고, 전반적으로는 가로를 좀 덜 답답하고 바람과 햇빛과 이런 것들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공공적인 목적으로 자기 건물의 일부를 비워내는 그런 이제 적극적인 행위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각 층의 기능이 달라졌을 때 저런 정도의 다이어그램을 갖는,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다이어그램을 갖는 것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실제로 떡으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굉장히 짠 떡이 됐어요. 못 먹었어요. 뭐 딱히 이렇게 하시라는 건 아니에요. 하나의 그냥 재미있는 사례로서 보여드리는 거고, 다만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전달드리는 주제의 거의 대부분인데요. 여러분들이 의욕이 많으실 거기 때문에 조금 더 큰 욕심을 한번 부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한 가지의 또 다른 차원의 문제를 하나 더 제기를 해드릴게요. 그게 여기 적혀있는 액티비티 유니트라고 하는 건데, 이거 사전 찾아도 안 나오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든 거거든요. 근데 어떤 의미냐면요. 지금 이 모델을 자세히 보시면 뭐 노란색, 하얀색, 빨간색, 뭐 이렇게 분홍, 핑크색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거 하나하나가 서로 다른 복합 기능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또 업무, 주거, 무슨 뭐 상업 이런 거겠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 한번 제기해 드리고 싶은 문제는 뭐냐면, 그거를 좀 넘어서 인간이 하는 여러 가지의 개별적인 활동 단위들이 있어요. 서 있다, 걸어간다, 책상에 앉아서 일한다, 뭐 욕실에서 뭐 씻는다, 무슨 뭐 누워 침대에 누워서 잠을 잔다, 혹은 침대에서 책을 본다. 아마 그 유형을 마치 우리가 저 일반적인 분자 단위의 화학적인 사고를 하다가 입자 물리학으로 넘어갔을 때 정도의 사고의 전환을 해서 종래 우리가 건물의 용도 구분이라고 하는 거를 화학적인 개념의 분자 단위의 사고라고 한다면, 인간의 행위 하나하나를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단위 행위들로 쪼개서 보는 걸 일종의 입자 물리학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생각보다 우리가 이 건물의 유형이라고 하는 것들, 이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렇게까지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업무 시설에도 화장실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주택에도 있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점점 그런 관점으로 어떤 추세냐면, 주택의 기능에 업무 기능의 일부가 들어오죠. 그래서 뭐 재택근무 이런 거 뭐 많이 하잖아요. 그 다음에 업무 시설에는 어떤 기능이 들어가고 있냐면은 흥미로운 사회적 현상인데, 그 회사 내에 어떤 휴게 공간이나 이런 걸 많이 만들어요. 그거는 또 다른 종류의 액티비티 유닛들이 업무라는 그 상황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것이고, 제일 재미있는 현상은 뭐냐면은 상업시설에 업무가 기능이 들어갑니다. 어떤 경우가 그런 거죠? 여러분들 카페에서 공부하고 책 보고 일하잖아요. 그게 그런 거죠. 근데 그게 그런 관점으로 보면 어쩌면 이 모델을 어떤 관점으로 볼 수 있냐면, 이렇게까지 층별로 그 영역별로 명확하게 색깔이 구별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퍼지하게 그레데이션적으로 혹은 시간에 의해서 다르게 변화할 수도 있는 그러한 새로운 의미의 복합 건물이 한 것도 가능하겠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아마 쉽게 유추해서 사고하실 수 있는데, 그건 제가 그냥 이 정도까지만 설명드리고, 여러분 중에서 혹시
그런 주제까지 한번 내가 생각을 확장시켜 보겠다고 하시는 분은 격려를 해드리겠지만 1차적으로 우리의 주제는 이런 복합적인 건물을 만드는 것이다 정도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혹시 제가 두 분 말씀하실 분 있으세요? 아마 처음에 이게 공부가 나갔을 때 이게 무슨 일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겠는데 우리 사이트는 개성이에요. 죄송해요. 우리가 여기서 몇월 며칠 몇 시에 우리가 개성을 방문하겠습니다는 약속을 못 드립니다. 여러분의 행여 사이트 조사하겠다고 월북하지 마세요. 제가 감당해드릴 수가 없어요. 저희가. 여러분이나 저나 입장이 똑같습니다. 저도 인터넷이나 여기서 구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모아서 모자라는 부분은 상상력을 동원해서 메꿔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탈북하신 분들 커뮤니티하고 조금 연결이 되어 있는데 개성은 북한 안에서도 정보가 굉장히 공개가 잘 안 되어 있는 지역이거든요. 왜냐하면 북한 입장에서는 개성은 군사도시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실제로 찾아보시면 좀 놀라실 수 있는데 국토해양부나 국립지리원 같은 데서 북한 지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꽤 자세한 평양지도 같은 거 여러분들이 구해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개성지도는 없어요. 북한에서도 그런 자료가 잘 안 나온대요. 우리가 알아내는 데 한계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개성을 이런 공부를 하기 위한 사이트로 정했냐면 실제로 개성 역사도시입니다. 그래서 한반도의 다른 모든 도시들이 그렇듯이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다 건물 짓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 있었던 것들의 기록이 있고 흔적이 있고 그것에 중첩돼서 만들어진 그 도시의 문화와 분위기가 있어요. 그거를 우리는 아마 적절한 선까지 안배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서 개성은 또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상당히 우리의 미래 가치를 담을 수 있는 도시이기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그림에 보시다시피 개성공단이 개성시의 동남쪽에 실제로 들어가서 보시라는 거 실제로 가서 보시라는 게 아니라 구글 어스 같은 거로 보시면 여러분이 뉴스에서 보실 때 개성공단의 규모나 이런 것들에서 감이 없었을 텐데 어마어마하게 큰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여러분들이 가보지 못한 이 역사도시 개성에 대해서 좀 깊이 있는 생각을 해보시라는 것도 이게 공부를 위한 거니까 이 학생 공모전이 플러스 이제 개성이라는 도시가 갖고 있는 이제 흥미로운 지점들이 있어서 하는 것이고요. 이건 뭐 전형적인 역사도시 개성의 모습인데 우리 사이트가 여기에요. 개성 남대문의 동남쪽 이렇게 하천이 흘러요. 근데 제 주변에도 개성이 고향이신 분들이 계시고 인터넷에서 잘 뒤져보시면 개성 출신 분들 중에 블로그를 장난 아니게 하신 분들이 계세요. 들어가서 보면은 개성에 대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그렇게 물과 땅이 깨끗한 곳이랍니다. 사질토여서 개천 같은 것도 이렇게 깨끗하고 물이 되게 좋은 도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개성 고려의 수도의 만월대가 이쪽이고요. 이렇게 경복궁처럼 이렇게 딱 가운데 있지 않고 한쪽에 좀 치우쳐져 있고 그다음에 여기 개성 남대문 아까 말씀드렸고 요 옆에 자남산이라는 우리 서울로 치면 남산 같은 산이 하나 여기 있어요. 이게 이제 뭐 외성이고 뭐 내성이고 뭐 그런 이게 이제 그 유명한 송악산이죠. 거듭 말씀드려보니까 저도 안 가보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께 상상을 해보세요. 아주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일제시대 때 개성은 베이조라는 이름으로 불렸는데 일제시대 때 개성의 지도입니다. 그래서 보면 그 도시구조가 잘 드러나죠. 이렇게 사거리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 남대문이고요. 우리 사이트가 이쪽인데 그런데 요거는 관광 목적으로 최근에 만들어진 개성 지도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선주교가 이쪽에 있고 개성 남대문 여기 있죠. 개성역이 여기 있고 개성역에서 이제 기차 타고 이렇게 가면은 요 정도의 이제 그 개성공단이 있는 건데요. 평양 개성간 고속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요 지도와 요 지도를 구별을 해보면 한 가지 큰 차이가 있는 것이 새로운 도시축이 하나 설정됐습니다. 보이시죠, 이거? 자남산 정상에서 이 평양 개성공단 고속도로까지 연결하는 약간 서쪽으로 치우친 남북 방향의 도로가 생겼는데 이거를 통일거리라고 한대요. 60년대 중반 정도부터 만들어진 거리인데 이 거리는 소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자기네들의 새로운 역사적인 축을 하나 개성에 도입을 한 거고 그 축이 우리 사이트 여기를 지나갑니다. 우리 사이트가 이쪽인데요. 우리 사이트의 특징을 말씀드려보면 개성 남대문이 이렇게 성처럼 돼 있고 여기는 이제 통일관이라고 한 10년 전까지는 놀랍 정도로 남북간의 교류가 많았어요. 그때 개성 가신 분들은 다 통일관에 가서 뭐 부척 반상 이런 거 막 성다리가 부러지게 그 한정식 뭐 드시고 오시는 뭐 그런 지금도 블로그에 그런 게 있고 개성 백화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비교적 그 북한에서 고층 개발을 했다. 왜냐면 이 거리가 상징가로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뭐 대외적으로 선전용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이제 상징가로 개발해서 고층 빌딩이 많고 제가 일부러 요 한옥들이 꽤 많이 남아있는데 요 지역은 좀 빼고 대충 요 정도 지역 내에서 우리 사이트를 설정했고 보시다시피 이렇다 할 도시적인 맥락이 강하게 느껴지진 않는 이렇게 공터도 막 이상하게 있고 맥락적으로 조금 그 성격이 확실하지 않은 데를 저희가 일부러 정했고요. 근데 재미나게도 그 아까 말씀드린 개성의 그 하천, 큰 하천은 아닌데 하늘 보기에도 간판이 이제 깨끗해 보이죠. 그런 것들이 여기 흘러가고 있는 데다가 15필지를 만든 것이고 아마 저희가 여기서 약간의 변형을 가한 거는 저희 트래픽 아일랜드가 있는데 이걸 이쪽하고 조금 붙여서 남대문까지 이렇게 하고 여기 일종의 포터 아일랜드 존 같은 것이 있다고 가정하자. 마치 그 서울의 동대문이나 남대문 지금 한 것처럼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쪽으로 와서 일로 가는 차는 이렇게 남대문 우회해서 가는 곳으로 일단 보고 아마 여기 2레인 정도는 남겨놨습니다. 이렇게 건너가기 쉬울 정도로. 그것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저희가 변화를 시킨 거고 조금 임동호 선생님 추가로 좀 하실 거예요. 제가 추가적으로만 이제 설명드리면 이제 그 이쪽에가 이제 개성의 중심 광장이 있는 데거든요. 항공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북한의 도시들에서는 이제 항상 모든 도시들이 이제 중심 광장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여기에 형성이 돼 있고 바로 위에가 이제 개성 학생공전이고 그 주변으로 이제 극장이나 이제 그런 문화시설들이 있어서 이제 이쪽에 어떤 어떤 행사나 아니면 어떤 국가적인 차원의 이제 행사가 있을 때 그쪽에서 이제 연습을 하거나 이제 행사가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도시 공간이 이제 크게 형성되는 것을 좀 참조해 주셨습니다. 네, 그와 아울러서 우리가 지금 어떤 역사적인 좀 가정을 하면서 이 프로젝트를 하는 거는 여러분이 다 이해하시겠죠. 우리가 지금 당장 여기 가서 뭘 할 수가 있는 상황은 아닌데, 그래서 저 공고문에 나간 것처럼 우리는 이런 가정을 하고서 이 일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뭐냐면, 현재 북한 지역에 어떤 의미로든지 간에 개혁과 개방이 이루어져서 전 세계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주하고 정착하고 거기서 자기 사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한테는 이것이 상당히 고민거리도 될 거예요. 지금 방금 윤동호 선생님이 말씀하신 북한의 현 체제를 어디까지 우리가 인정할 거냐 이런 것들이 사실 고민스러우실 텐데 그러한 선례들은 사회주의 국가가 개혁 개방을 한 예들이 많이 있어요. 중국 같은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런 것에서 여러분들이 좀 단서를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미얀마나 베트남이나 그런 데서. 이제 실제로 그 거리의 풍경을 조금 보여드리자면, 이게 통일 거리고,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통일관 또는 시점이에요. 어마어마한 크기의 거리를 가실 거예요. 이 자남산, 요 꼭대기에 이제 김일성 동상이 있어요.
근데 현지에서는 이 각도로 사진 찍는 게 원래 안 된다는데 이제 관광객들이 몰래 찍어온 사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근접해서 보면은 이런 식인데 아주 넓은 길인데 별로 사람은 없죠. 그래서 우리 사이트는 이쪽이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이제 고층 개발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사진을 보시면 이것이 뭐 완전히 그 대평원에다가 짓는 도시라고 모르겠는데 이렇게 주변에 산이 발달하고 한 나라에서 이것이 과연 효과적인 방식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개성에서 송악산이 되게 중요한 랜드마크인데 우리 계획대로 하면은 이 건물의 높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산이나 이런 주변 보면 보이겠죠. 개성 남대문입니다. 원래 이전에 개성 남대문이 옆에 부속 건물도 하나 있고 그랬는데 이게 축소된 형태로 지금 하지만 보존은 잘 된 상태로 남아 있고요. 종이 하나 달려 있고 서울 남대문하고 크기가 조금 작은 것 같죠. 이게 높이가 좀 낮고 그래서 어떤 데는 조금 더 친숙한 느낌인 것 같고 개성 남대문이 이제 여기 있는데 이쪽에 있는데 이 통일 가지고 이 자남산 꼭대기에서 바라다 보면 뭐 거의 공항으로 써도 될 만큼 정도의 어마어마한 하지만 아무도 사람도 많이 안 다니고 차도 안 다니는 통일가루가 있는 것이고 우리 사이트가 이게 아마 제가 지금까지 찾아본 바에 의하면 인터넷상에서 우리 사이트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샷이 아닌가 싶어요. 참 아이러니컬합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차 몰고 가면 1시간이 가는 데거든요. 이건 자남산, 우리 서울로 지금 남산에서 바라본 개성시가지의 모습인데, 이쪽 어디가 만월대 거고요. 이게 이제 그 통일가지인데, 이건 학습, 인민학습공장에서 거기고, 여러분이 한번 이제 오늘 돌아가셔가지고 구글 어스를 타고 개성 상공을 한번 날아다녀 보시면 놀라운 사실 하나 발견할 텐데, 한반도 최고의 한옥 도시는 서울도 아니고 전주도 아니고 경주도 아니고 개성입니다. 저도 처음에 가서 보고 굉장히 놀랬고 그만큼 대한민국에서 정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한반도에서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역사 도시라고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장 갖춘 도시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어 평양은 여러분이 역시 구글 어스 호에 탑승하셔서 상공을 날아다니서 보면 모란봉이나 이런 데 있는 거를 빼놓고는 실제로 역사 유적이 거의 안 남아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산도 그렇고요. 왜냐하면 한국전쟁 때 폭격을 너무 많이 당해가지고 근데 개성은 아시는 거 아시겠지만 한국전쟁 직전에 남북한이 38선으로 나눴을 때 개성은 대한민국의 영토였어요. 전쟁 발발 7시간 만에 뺏깁니다. 그래서 초기에 경계했던 전투를 좀 비껴갔던 지역이에요. 군사적으로 그렇게 큰, 여기 역사 도시이기 때문에 산업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그 대신에 실향민이 가장 북한에서도 많은 도시라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남하고 무슨 남아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은 여러분들 무슨 만두 무슨 이렇게 조랭이 떡국 이런 거가 다 개성 음식이에요. 개성 분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으시고요. 그런 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고. 이건 클로즈업해서 이 한옥마을 사진을 찍은 건데, 서울 북촌 같죠? 느낌이. 북촌에서 이렇게 한옥이 밀집해 있는 샷을 찾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물론 이건 여러분들이 작업하시는 사이트에서 좀 떨어져 있는, 마멀동, 그 다음에 무슨 다른 이름들을 가지고 있는 지역에 있어요. 근데 약간 이러한 역사적인 분위기를 갖고 있는 도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작업에 하나의 레퍼런스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한옥마을이 있고 거기를 북한이 좀 개발해서 호텔도 쓰고 그러는 것 같은데 정말 이런 풍경 같은 경우는 가고 싶죠. 자, 사이트는 그렇고요. 복합 개발을 하면서 이제 직주근접이라는 개념을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해드린 건데 직주근접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실제로 우리 도시들은 직주근접 개념에 의해서 만들어진 도시가 아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좀 임동호 선생님의 좀 자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황두진 소장님께서 이제 저희가 이번 공모전 때 하려고 하는 어떤 무지개떡 도시에 대해서 이제 어떤 물리적인 그 의미나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많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어떤 사회적인 의미가 있을까에 대해서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이트도 이제 개성이기도 하고, 이제 개념 자체가 직주근접의 원리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사회주의 도시에서 마이크로 디스트릭트라는 개념으로 이제 직주근접의 원리를 많이 이제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온 배경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사회주의 저희가 다 잘 알다시피 이제 어떤 평등한 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도시와 농촌의 격차가 최소화돼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도시 내에서도 공간의 평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이제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더 그런 게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더 심해지는 것 같은데, 저희도 어느 순간 모르게 어떤 한 도시 내에서 어떤 지역이 훨씬 더 잘 살고 더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고, 어떤 지역은 별로 좋은 환경이 아니고 더 못 사는 지역이고, 이런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사회주의 도시에서는 그런 어떤 공간의 불평등을 최소화해야 한다라고 했던 이제 개념상의 차이가 있었고, 그리고 또한 도시라고 하는 것도 단순히 어떤 소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또 역시나 사회주의에서는 이제 노동을 하고 생산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도시에서도 이제 생산을 해야 된다. 어떤 이런 여러 어떤 사회주의의 가치관이 이제 엮여서 나타난 게 마이크로 디스트릭트라고 하는 어떤 주거 이론이 나타나게 된 배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시지 않으셔도 되고, 쉽게 말해서 이제 저희 아파트 단지나 이런 거 생각하면 그거의 이제 배경이 페리의 근린주거 이론인데, 근린주거 이론에 어떤 생산 시설이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게 편하게 이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파트 단지에 사시겠지만, 아파트에서 나와서 앞에 가면 근린 생활 시설 있고, 그 앞에 문방구 있고, 슈퍼 있고 하잖아요. 이제 거기에 플러스 나가면 자기의 작업장 아니면 경공업이라든지 그런 어떤 간해수공업 혹은 라이트 인더스트리 같은 것들이 이제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게 어떤 하나의 주거 단위, 그러니까 어떤 공장 영역을 형성하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의 주거 단위로 이제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아지는데, 이거는 이제 개성은 아니고 평양의 사진인데, 저기서 이제 빨간색 부분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주거 단위 안에 저런 이제 어떤 데는 그냥 굉장히 작은 작업장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데는 공장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생겨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행위가 일어나냐면은, 도시 내에 어떤 새로운 행위가 일어나냐면은 저 어떤 특정 구역 안에서 생산되는, 만약에 그걸 된장이라고 하면 그 된장은 그 구역 안에서 소비가 되고, 또 다른 구역 가면 또 그 구역에서 소비가 되는 된장을 생산하는 시설이 있고, 이제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어떤 본인이 그러니까 본인이 사는 공간과 본인이 일하는 공간, 그리고 또 그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과 또 그것이 소비되는 공간, 이런 것들이 이제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평양의 문세 거리에 이제 단지 계획을 보면 이제 비슷합니다. 그래서 단지 계획 있고 학교들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은 우리나라 아파트 단지랑 비슷한데, 여기 또 보면 이제 공장들이 들어가는 거죠. 작업반도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어떤 의미상으로 더 중요한 이유가 저희가 이제 최근 들어서 어떤 윤리적인 소비, 착한 소비 이런 식으로 많이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착한 소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어떤 카테고리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그 지역에서 생산된 걸 그 지역 사람들이 소비를 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이제 그 어떤 소비의 근접성에 대해서도 이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호프집에 가서 어디서 생산된지도 모르는 맥주와 소주를 소비하는 것과 내가 그 동네 앞에 술집을 갔는데 여기에 흔히 말하는 그 마이크로 양조장들에서 생산된 맥주를 소비하는 것과는 분명히 어떤 그 행위상의 혹은 어떤 사회적 의미상의 차이가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단순히 이제 그 어떤 직주 근접 이래가지고 어떤 우리가 사는데 그 다음에 일하는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일한다고 하는 데가 과연 어떤 의미인가, 또 거기서 무엇이 생산되고 또 어떤 새로운 그 역학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부연해서 조금 말씀드리자면, 아마 여러분들은 이제 지금 얘기를 들으면은 어떤 그 사회주의 도시계획의 이념에서 나왔던 이러한 것들을 하나 이제 참고할 수 있는 개념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건데, 그거를 왜 그렇지 않은 체제에서 살고 있는 우리한테 그것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에 대한 의미 당연히 있으실 거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서 그 베냐민의 아케이드 프로젝트라는 유명한 책이 있는데, 실제로 그 책 2권짜리로 쌓아놓은 한 이쯤 돼요. 그러니까 다 읽으신 분은 별로 없을 거고, 거기에 이제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그 프랑스 계몽주의 시대에 이제 소위 원시적 공산주의자들이 많이 나타나요. 프리에라든지 생시몽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소위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공산사회를 소위 설계하면서 그 비전을 제시하면서 꽤 구체적인 이제 건축적인 도시적인 아이디어들을 제시하면서 그래서 중요한 개념으로 나온 게 아케이드예요. 그 아케이드의 의미는 뭐냐면 분명히 실내인데 하지만 천정이 굉장히 높고 그래서 실외 같은 느낌을 주고 빛도 들어오고 그 안에 소위 공기 조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 가지고 다양한 상업 활동이 거기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은 어떤 사회주의적인 이념이 아주 고도로 발달됐을 때 나올 수 있는 하나의 도시 건축적인 형태라고 생각해서 제시를 한 것인데, 실제로 아케이드를 가장 효과적으로 잘 만들어서 잘 사용하고 있는 사회는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베냐민이 이제 그런 것에 이제 착안을 해요. 그래서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하면서 오히려 그 대척점에 있어야 되는 개념들을 수용을 해가지고 그것을 더 흥미로운 양상으로 표출하기도 한다. 이제 그런 것들이 그 아케이드 프로젝트의 이제 일부 나오는 얘기들인데, 아마 이 현상도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직주 근접이라는 거라든지 지금 얘기하신 생산과 소비가 어떤 지역 단위로 이루어진다든지 하는 것은 그 자체로도 굉장히 사회주의적인 이념이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 사회가 점점 변화하면서 자본주의가 점점 더 심화 확대되는 과정에서 또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고, 무엇보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는 저희가 이제 이런 주제를 여러분께 제시하는 거는 거시적인 관점과 개인적인 관점이 있는데요. 거시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지구 전체 환경적인 문제를 얘기할 때 우리 개개인이 어떤 삶을 사느냐도 중요하지만 도시민 전체가 어떻게 에너지를 사용하고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는 친환경, 전원에 있는 친환경 타운에 살지만 도심으로 출퇴근을 해야 되는 거면은 무의미한 거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도시에 살면서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는 그런 거시적인 차원이 하나 있는 것이고,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한 사회가 그 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기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요. 문화시설을 짓는다든지, 쾌적한 어떤 공공공간을 만들어낸다든지 하는데,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사람들의 이동 거리를 줄여주는 것만큼, 그래서 더 많은 시간을 선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만큼 좋은 사회가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사회에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도시구조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담입니다만 대한민국이 이제 40, 50대 남자들의 돌연사 비율이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인데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가 40, 50대 남자들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우리가 또 사회적인 모임에 대한 문화적 압박이 굉장히 강한 나라잖아요. 일과 끝나고 나면 어디 가서 뭐 술 좀 마셔야 되고. 근데 그런 걸 하고 났는데 자기 집에까지 가는데 시간이 아까 1시간 20분인 거예요. 뭐 언제 자요? 아침에 또 일찍 일어나서 출근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계기로서 이제 이러한 제안을 여러분께 드리는 거고, 지금 평양사진, 이건 임동호 선생님이 제공해 주신 좋은 자료인데, 저런 도시를 짓겠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일단 이 도시는 너무나 획일적이고, 도시를 매력있게 하는 소위 복합의 개념이라는 게 전혀 없고, 목상에 대한 생각도 전혀 없죠. 그래서 이게 보면 병영국가 같잖아요. 실제로 병영국가일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각각의 시스템들이 갖고 있는 장단점들을 조금 예리한 눈으로 해서, 궁극적으로는 이겁니다. 한반도의 바람직한 정주 환경이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를 고민하는 것이 어쩌면 제일 큰 주제일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또 다음 단계로는 이게 상당히 학구적인 프로젝트가 되는 것 같은데 참고문을 몇 개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거 다 보시지 않아도 되고요. 뭐 여러분들이 이거 알고 계실 것도 있을 건데, 일단 도시 문제와 그 주거 문제에 관해서 이번 프로젝트하고 좀 연관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많다고 생각하는 거 한 책 4권 정도만 말씀을 드리면, 처음 하나는 그 김진애 박사가 쓰신 우리의 주거문화 어떻게 달라져야 하나. 뭐 한번 일독을 권합니다. 여기 이 책 좀 나온 지가 오래됐는데 학교 도서관 같은 데 가면은 구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건 나온 지가 얼마 안 되는 책인데, 에드워드 글레이저라는 사람이 쓴 도시의 승리라는 책이 있는데, 이 에드워드 글레이저는 굉장히 흥미롭게도 건축이나 도시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버드 대학의 경제학과 교수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책에서 무슨 내용을 얘기하냐면,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친환경적인 정주 환경은 맨하탄이다. 왜냐하면 그 인간 하나하나가 소비하는 탄소의 양이 그건 높지가 않다는 거죠. 가장 반친환경적인 정주 환경이 미국 교회다. 근데 여러분들이 미국 교회를 실제로 가서 보시면 굉장히 눈에 친환경적으로 보여요. 녹지에 집들이 띄엄띄엄 있고 굉장히 아름다워요. 근데 그게 개개인이 소비하는 탄소 소비량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다 대도시에 매일 차 타고 출근하는 거예요. 이웃에 갈라도 차를 타고 가야 되고, 연필 한 장 사기 위해서 15분 거리에 있는 몰에 가야 돼요. 이게 이제 우리의 통상적인 사고를 굉장히 바꾸는 건데, 아마 건축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하면, 건축가들은 낭만적이어서 저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겠지만, 경제학자가 이런 얘기할 때 조금 더 무게 있게 다가오는 것 같고, 여담으로 이 사람이 한 3년 전에 이 책 내고 나서 서울시 초청으로 서울시에 왔었는데, 근데 그 이후에 도착하고 나서 일정이 좀 많이 없어졌대요. 그 이유가 서울시 관계자가 이 사람을 만나봤더니 랜드마크 같은 걸 짓자고 하는 사람인 줄 알았다는 거죠. 도시의 승리라는 책 제목을 보고. 마땅히 아주 반대되는, 그때 오세훈 씨랑 당시였는데 아주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어서 약간 뭐 일정이 좀 이상해지겠다는 여담입니다. 뭐 확인할 수 없는데. 그다음 밑에 있는 두 책은 서울시립대에 계시는 김성훈 교수님이 쓰신 2권의 책인데요. 도시건축의 새로운 상상력과 빌모퉁이 건축인데, 아마 김성훈 교수님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한국의 도시와 건축을 텍스트로 삼아서 저술 활동을 하고 계시는 아마 그 분야에서 상당히 선구자적인 분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한테 이쪽을 보내드리고 싶고, 개성과 이제 북한 관련돼서는 뭐 자료가 사실 많지는 않지만 다행히 최근에 들어서 비교적 좋은 자료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옆에 계시는 임동호 선생님이 쓰신 아주 선구자적인 작업이 있죠. 평양 그리고 평양 이후. 아마 당연히 학교 도서관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역시 임동호 선생님과 라파엘 루나 두 분이 그 공동 편집을 하시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기고를 하신 노스코리안 어트라스라는 책. 그 책, 좋은 자료들이 많이 있는 책이고, 도록이라서 구하기 좀 어려워서 그러는데, 지난번 그
베니스 비엔날레의 조감독 크라우스 아이뷰 그 도록을 만일 여러분들이 구하실 수 있으면 여기도 아마 보실 만한 자료들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개성에 대해서는 그 조선 사람들의 개성 여행이라고 옛날 선비들이 그 한양에 사는 선비들이 개성에 놀러 다니는 얘기들이 있는데 다만 그냥 약간 역사도시 개성의 분위기는 여러분이 보실 수 있고 마지막으로 북한 향토 사학자가 쓴 개성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한국전쟁 이후에 북한 저자의 책을 합법적으로 남한에서 출판한 최초의 책이에요. 이 송경록 선생이라는 분이 이 책이 2000년에 나왔는데 그 당시에 칠순이었으니까 어쩜 지금 돌아가셨을지는 모르겠는데 책의 서문을 보면은 남쪽에 계시는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시작하는 책입니다. 개성이 어떤 도시인지 했는데 아주 굉장히 이분이 필력도 좋으시고 아마 읽어보시면 여러분들한테 이게 대충 이런 도시에서 우리가 도시를 배경으로 작업을 하는구나 라고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아마도 여기 계신 이번에 공모전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 이 한창 건축가로 활동을 실제로 하실 나이가 되면 이번에 하시게 되는 주제가 아마 현실화될 가능성도 굉장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때 준비 안 된 상태로 상황을 맞이하지 마시고 내가 젊었을 때 이거에 대해서 오랜 기간 동안 충분히 고민하고 많은 생각을 해봤었을까.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 대한민국 안에서 너무나 빠른 경제성장 과정에서 우리의 자연을 망가뜨리고 전통적인 커뮤니티의 구조를 무시하고 해왔던 그런 실수를 반복교사 삼아서 이제야말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반도의 여러 가지 상황이나 이런 것을 고려한 바람직한 인간의 정주 환경을 만들어보는 일종의 굉장히 거대한 실험일 텐데요. 그거를 여러분하고 앞으로 몇 달 동안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니까 저도 굉장히 가슴이 벅차고 여러분들의 분발을 제가 요구하고 또 격려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좀 실제적으로 이 공모전 어떻게 진행되는지 하는 리얼 스토리를 황지인 교수님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죠. 자, 1시간 지났는데 아직 똘망똘망하나요? 한번 준비하는 동안 기지개 타임 해볼까요? 기지개 타임? 혹시 몰라서 질문인데 여기서 혹시 개성을 가본 적이 있는 사람 있을까요? 유일한. 본인이 혹시 탈북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대학이 많아요. 많아요. 예. 아마 쑥스러워서 안 드실 수도 있고 근데 그런 분들 계시면 또 적당한 기회를 통해서 좀 자기 경험이나 이런 거 나눠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아마 이제 이미 설명을 웹사이트나 브로셔를 통해서 어느 정도 알고 왔더라도 이제 지금 방금 이제 이야기들을 듣고 굉장히 복잡하실 것 같아요. 일단은 그 보편적인 도시 문제로서의 다공성에 대해서 되게 큰 우리 제목에 그렇듯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또한 개성이라는 그쵸? 개성이라는 어떤 우리가 비스나 아무도 우리가 본 적이 없는 이 도시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또한 그 개성이란 도시 자체 말고 그 위에 둥둥 떠도는 많은 이제 정치적 여러 가지 이슈들이 아마 다 뭉게뭉게 합쳐져서 생각이 나실 것 같아요. 근데 이번 그렇지 않아도 이제 복잡한 이런 이슈 중에서도 또 한 가지 실험을 합니다. 이번 공모전에서 실험이 굉장히 많죠, 사실은. 어떤 거냐면 사실 이런 보편적인 어떤 개성이라는 도시를 여러분이 들여다보시겠지만 개성의 어떤 현 체제와 지금 통일가로와의 문제 이런 거를 막 이렇게 굉장히 면밀하게 보신다기보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갖춰져 있는 이런 물리적 환경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해석하실 건가 하는 문제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또한
이런 생각이 이제 어떻게 보면 개성이라는 사이트가 구체적인 어떤 지역성을 우리가 그걸 탐구해보자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편적인 도시를 다뤄볼 건가 이 안에서 그런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상의 플랫폼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체가 있으나 우리가 정보가 굉장히 제한적이어서 서로 도와서 정보를 공유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런 상태라는 거. 그래서 오늘 설명해 주신 것이 굉장히 조금만 시간을 들여 여러분들이 찾아볼 수 있는 정도의 얘기들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화면에 구글 얼스가 떠 있는데 아마 제가 이걸 어제부터 우리 그 공모전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그 구글 얼스 파일을 게시판에서 다운받아 보실 수 있고요. 그걸 띄우시면 이제 지금 보시듯이 좀 더 드라마틱하게 해볼까요? 처음부터 우리나라 한반도를 뛰어났어야 됐었는데 약간 리허설을 네. 여기 있고 전 지구적인 그래비티 인터스텔라 그리고 갑니다. 들어갑니다. 서울 평양 팡팡 뜨고 있는 중에 네. 우리 사이트가 이제 구글 얼스라는 그 플랫폼 그냥 무료로 받으실 수 있고요. 다운 받으신 후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띄워볼 수 있는 파일이 이제 KMG 혹은 KML이라는 파일 포맷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저희가 이제 드리는 정보는 지금 현재 이제 위성 사진에 있는 거를 보시면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보통 구글 얼스 기본으로 제공하는 이렇게 3D 모델들이 이제 대도시 경우에는 많이 있는데 개성은 이렇게 있지는 않고요. 보시면 여기 이렇게 조그만 아이콘들이 있는데 이렇게 딱 띄워보시면 이제 관광객들이 아까 그 사진이죠. 아까 우리 그 통일가로 여기 산으로 가는 여기 이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이죠. 대충의 테라인도 보이는데 이렇게 있고 여기 있는 사진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참고하시면 개성에 이제 놀러 갔던 외국인 오히려 이제 한국인 국적으로는 갈 수 없지만 외국인들이 올려놓은 이런 정보들을 좀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그거를 저희가 이제 다운받은 파일을 보시면 필지들이 나와 있습니다. 필지들을 고르실 때 사실은 막연하죠, 아직.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여기 있는 건물들과 이 주변 건물들의 어떤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늘 배웠는데 우리는 여기서는 지금 그 중요한 부분을 내가 어디까지 설정할 건가 하는 것도 여러분의 어떤 몫이고요. 대신 지금 이제 이런 가로 체계 자체와 여러분이 눈으로 그냥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냥 정보들, 위성사진에서 그리고 여기 우리 남대문이 나름 되게 중요한 어떤 지점이 되기 때문에 여기 남대문을 모델링해서 드렸어요. 그래서 이 파일을 나중에 열어서 보시면 개성에 대한 사이트 딱딱딱 해보세요. 플러스는 필지. 우리가 이거 어떻게 부를 거냐면요. 이거 전체는 대지죠. 전체 대지. 그리고 여러분이 여기 나눠져 있는 필지를 이제 선택을 하셔서 그 필지에 대해서 계획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뒷배경이 지금 이미 있는 어떤 사이트들이 있기 때문에 보기가 싫다. 그러면은 여기 이제 백그라운드에 있는 불투명도를 높여주시면 사이트가 딱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 자세한 내용들은 곧 매뉴얼을 올려드릴 거고요. 그렇지 않아도 이제 구글 얼스의 기본적인 사용법은 굉장히 이제 인터넷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활용하시면 되고 그리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이제 배경으로 깔아서 여러분들이 이제 개성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이제 마음을 먹으면서 어떻게 할까 하고 생각을 하실 텐데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지금 파일이 2개가 올라가 있는데 하나는 스케치업 파일이에요. 그래서 스케치업에서 여시면 이거와 비슷한 사이트 모습이 있고 내가 여기에서 올려볼 수 있는 건물이나 어떤 볼륨 매스를 연습해 보신 다음에 구글 얼스로 다시
바로 열어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내가 여기 건물을 이렇게까지 자세히 처음부터 하진 않겠지만 내 건물이 이렇게 들어가겠구나 하는 거를 구글 얼스에서 띄워보고 내가 확인해보고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이제 구현을 할 거예요. 자, 일단은 이제 개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다운받아서 보셔야 될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제 활발히 만들고 있는 이제 거의 준비가 다 끝났는데 아직 이제 여러분이 필지를 정하는 타임이 12월 18일쯤에 있고 첫 번째 우리가 온라인 서미션이 몇 번 있다고 했었죠? 3번 있다고 했었죠? 사실 이제 이거가 여러분의 어떤 공모전을 진행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까도 제가 강조했던 보편적인 도시의 문제에서 우리가 과연 협업적인 도시 개발을 해본 적이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어떤 큰 몇만 평 되는 대지를 이제 계획하는 어떤 공공에서 한꺼번에 거기다 라인을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일괄적으로 어떤 건물이 갈 거라는 그런 계획을 하지만 실제 그게 실행되는 관계와 그리고 그 계획이 이제 일단 실행되고 계속 진행이 되는 동안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변하는 게 우리의 도시 모습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계획하는 단계에서 사실 벌어질 수 있는 혹은 어떻게 벌어질까 하는 그런 상상을 하면서 계획을 하면서 과연 내가 내 필지 옆에 있는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관심을 갖고 관계를 가질까. 그러니까 즉 어떻게 보면 그 바텀업 상향식 계획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실천적으로 생각하시는지도 포함해서 보고 싶은 욕망으로 저희가 이제 이런 실험을 같이 감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웹사이트에서 곧 아마 이제 밝혀질 이제 우리가 이제 서미션을 위한 대시보드인데 이게 딱 이런 모양으로 될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한테 개략적인 설명 드리려고 먼저 보여드리는 거예요. 첫 화면이 이제 여러분이 이제 웹사이트에 가서 제출하기를 딱 누르면 이런 게 탁 뜰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구글 얼스가 여기 끼워져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처음 띄우실 때는 구글 얼스 플러그인을 까세요 뭐 이런 게 있는데 뭐 yes 하고 하면은 이제 여기에서 갑자기 여러분이 구글 얼스 볼 수 있는 화면으로 바뀌고 여기에 보면 이제 1부터 15번까지 이제 있죠. 우리 필지가. 그리고 자기가 어사인 돼 있을 거잖아요. 내가 어느 몇 번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을 텐데 그 필지에 이제 참가하는 사람들의 그 온라인 서미션이 이제 이렇게 같이 보이게 되는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 거고, 우리가 서미션을 하는 그 며칠 동안은 여러분이 활발하게 이제 올리는 거, 그리고 그 사이에는 남의 거를 보면서 내 옆엔 누가 이렇게 계획을 했구나 이런 거를 같이 참고를 하고 거기에 대한 활발한 의견 개진을 해주시기를 굉장히 적극 권장합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보일 거예요. 내가 6번 필지를 보고 싶어. 딱 했더니 6번 필지에 이제 누구누가 이렇게 됐구나 하는 걸 보시고, 나는 이 사람께 좀 관심이 있는데 하고 뭐 누르시겠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서밋했던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고 그 내용들을 보고 뭐 댓글을 다시고 굉장히 일반적인 것들이 될 거예요. 그래서 1차 업로드를 할 때는 아마 텅 비어있겠죠. 텅 비어있을 거고 거기에 내가 이제 몇 번 업로드하기를 하면 이런 업로드하는 화면들이 떠서 내가 쓴 메인 이미지, 뭐 메인 이미지가 뭐 다이어그램일 수도 있고 모형을 만들어서 모형 사진일 수도 있고 아니면 구글 얼스에 얹어 있는 스크린샷일 수도 있고 그거는 뭐 제한하진 않고요. 가장 자기가 자기의 계획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이미지 플러스 이제 각종 뭐 도면이나 여러 가지 이제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산을 하시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대표적인 것들 올려주시고요. 중요한 KMG 파일을 이제 업로드를 해주시면 돼요. 요거를 만드는 방법은 곧 매뉴얼이 자세히 나올 거고요. 이제 요거는 질문이 혹시 나오면은 제가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오늘은 일단 진행할게요. 그러고 나서 나는 이런 계획을 했고 뭐뭐뭐가 중요하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그냥 온라인 서미션을 해주시면
이제 그 자기 카드가 생성이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 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올린 걸 보고 나는 끝났는데 이제 이후에 다른 사람들이 올린 거를 같이 이렇게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같이 보면서 답글도 달고 하면서 모르겠어요. 이게 어떤 식으로 발전할지 모르겠으나 이제 이거는 이제 세계 최초 이런 개념은 컨텍스트 셋 2차 업로드 하실 때는 컨텍스트 셋을 여러분이 지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요 인터페이스대로 될지는 아직 확정은 안 됐으나 대략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1차 때는 메인 이미지랑 KMC랑 자기의 어떤 내용을 써서 냈다면 2차 때는 여러분이 또 수정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남의 걸 보다 보니 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고 바꿀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할 때 남의 거를 어떻게 봤는지를 여기 표시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내 옆필지에도 서미션이 막 20개 있을 수 있잖아. 그쵸? 내 앞에도 뭐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남의 거를 봤을 때 나는, 내 옆에가 아까 황토진 소장님께서 보여주신 그 그림 있죠? 한 가로를 자신이 계획한 건물로 쫙 채우셨던, 그쵸? 그런 것처럼 마치, 나는 내 이 계획은 내 옆에 건물이 이랬으면 좋겠다는 걸 가정했다던가, 아니면은 내가 그거에 답글을 달면서 많이 고쳤다던가 여러 가지 이유에서 혹은 나는 전체 이 대지가 이런 모양이었으면 좋겠다는 거를 가장 잘 나타내는 대표 주제를 다 15개를 다 선택해서 할 수도 있고 나는 내 앞에 있는 집만 고려를 했어. 난 하나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고려했던 컨텍스트 셋을 같이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제출 방식은 뭐 여기 나와 있듯이 몇 번 플랫에 누구 거 이렇게 선택해서 올려주시면서 자기가 이제 바꿨던 내용을 올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아마 이 내용이 어떻게 이제 결론으로 나오고 재미있는 결과로 나오고 또 여러분의 어떤 계획 영향을 끼칠지가 사실은 더 재미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 도시에서 일어나는 일을 되게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예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활발하게 새로운 역사를 쓰는 여러분이 다 같이 재밌게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세 번째 업로드 하실 때는 컨텍스트가 바뀔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대로 갈 수도 있을 거고 똑같은데 이제 마지막에 바뀌는 거는 이런 첫 번째, 두 번째 인터랙션, 온라인 인터랙션을 통해서 내가 마지막으로 제출할 그런 파이널 다큐멘트를 PPT로 작성을 해서 같이 올려주시면 이 전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심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조금 기술적인 내용이기도 하지만 사실 다시 강조하자면 여러분들이 이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 어떤 다공성이라는 도시 문제, 도시의 어떤 측면, 내가 어떻게 정의를 내릴 건가 하는 것과 개성이라는 도시, 하지만 개성이라는 도시가 단지 북한에 있는 어떤 도시가 아니라 어떤 도시 문제를 가진 그런 도시인가, 그리고 그것을 풀어가는 방식이 어떻게 참여적이고 협력적일 수 있을까 하는 세 가지 문제들을 동시다발적으로 대처하시면 되게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해드립니다. 다시 한번 좋은 말씀 해주신 세 분께 고맙습니다. 바로 질의가 들어갔는데요. 아까 선수가 PPT 여러분 제출하실 때 PPT 장수가 한정됩니다. 10장입니다. 10장의 PPT를 제출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그 내용으로 다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받겠어요. 그냥 바로 시작하죠. 네, 질문은 이렇게 손을 드시고 발등 간단하게 하시고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정치학과 사학년 공부하는 박이라고 합니다. 뻔한 질문에 뻔한 답변될 수도 있어서 좀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얼핏 보기에는 대지 사이트 크기 자체도 굉장히 다른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설계해보면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데 통일로나 천 그런 데 접해 있는 그런 컨디션에 있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에 비해서 3번이나 이런 거는 많이 뭐가 적혀 있지만 11번이나 10번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좀 다른 필지에 둘러싸여 있으니까 지금 처음 딱 들을 때 생각은 컨디션 차이가 좀 많이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에 대한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 모든 필지 조건이 동일하지 않은 건 너무 당연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지를 정할 때 음악을 정하는 것부터 굉장히 또 나름대로 섬세한 접근 방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저도 이렇게 이 필지를 나누면서 대충 어떤 필지가 초반에 관심을 많이 끌 것 같은 예상이 나는 필지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아까 황재희 교수님이 설명하셨지만 이 작업 과정 자체가 굉장히 콘텍스추얼한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뭐 방금 거론했던 11번이나 10번이 별로 지금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필지처럼 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이것이 진행되다 보면 그 옆에서 벌어지고 있는 작업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는 상당히 흥미로운 작업을 할 수 있는 지점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건 현재로서 예상은 못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당연히 초반부에 어떤 필지를 정해놓고 이제 작업을 하시겠습니까? 한번 최종적으로 필지를 정하시기 전에 대충 이러한 상황이라면 이게 게임이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를 한번 머릿속으로 최대한 시뮬레이션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그 SNS에 보면 페이스북이 있고 트위터가 있죠. 대표적으로. 근데 이제 그 두 개의 차이가 있다면 트위터는 120자 이하로 써야 되고 페이스북은 그 차이가 없고 페이스북은 출발할 때부터 멀티미디어를 조금 받아들여 줬는데 트위터는 원래 그게 안 되다가 지금은 온갖 종류의 플러그인이 다 갖다 붙으면서 뭐 사진도 올릴 수 있고 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개가 현재는 기술적으로는 자기가 뭔가를 올리려면 다 비슷하게 올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서로 두 개의 서비스를 갖고 있는 문화적 양상은 굉장히 다르게 나타나죠. 심지어는 두 개 다 하는 분도 있지만 뭐 이쪽에서 시작했다가 진영을 갈아타는 분도 있고 근데 그것은 분명히 그 전제 조건 속에 내재되어 있던 어떠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을 일으킨 결과가 될 텐데 물론 그걸 예상할 수 있는 거는 거의 슈퍼컴퓨터 수준의 거겠지만 아마 도시에서 작업을 할 때도 비슷한 것 같고 여러분들이 이게 실제 도시가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마 저기서 어떤 작업을 하시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이거의 주제가 저도 얘기했고 뭐 오늘 여기 나온 선생님들이 다 그렇게 말씀하셨다시피 사실은 각각 사이트의 특성도 물론 있으나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주제를 어떻게 잘 해결하느냐는 측면에 있어서는 어떤 특별하게 불리한 사이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질문다. 잠깐만 보충 드리면 간단한 보충 드리면 제 생각에는 약간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뭐 좀 주목받는 사이트가 있을 수도 있고 좀 덜 주목받는 사이트가 있을 수 있고 좀 더 쉬운 사이트가 있을 수 있고 어려운 사이트가 있을 수 있고 그런 과정에서 그 사이트 선정의 그 기회가 제한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떤 특정 사이트를 이제 받은 사람들이 좀 더 유리한 뭐 입장이 있지 않느냐 이런 걱정을 좀 하셔서 질문하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일단 뭐 쉽고 어렵고 어떤 사이트가 쉽고 어떤 사이트가 어렵고 이런 건 없는 것 같고 설사 있다고 해도 어떤 특정 사이트가 좀 더 인터레스팅하다고 해도 심사 과정에서 그게 어떤 포인트로서 작용하고 이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건축학 4학년 재학 중인 정인재라고 합니다. 구글 컨텍스트 셋 업로드 방식이 작업 과정에서 굉장히 재밌고 많은 영향을 미칠 거라는 생각에 기대가 많이 되는데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혹시라도 컨텍스트에 많이 탭이 되어 한 부지에서 많이 탭이 되어 있는 것이 어떤 심사 과정에서 좋은 영향을 받는 건지 궁금합니다. 인기 투표. 부정상? 사실 그 얘기는 이제 심사위원회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지금의 이제 어떤 제가 약간 실험적이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약간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긴 하나, 그게 어떤 이제 전체 여러분의 어떤 행위, 그러니까 그 설계 행위들의 어떤 분석,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서로한테 영향을 끼쳤나를 어떻게 보면 그거가 이제 우리 이 공모전의 과정에서 나온 되게 좋은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그걸 많이 받았다고 그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아까 또 그런 장소 얘기를 했었는데 어떤 사이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거기에 있는 건물 자체가 영향이 좀 끼쳐지는,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끼쳐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디자인과 상관없이 마침 어떤 매스가 위치가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선택을 많이 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컨텍스트 셋이라고 했지만 그거의 어떤 관계의 어떤 의미들은 사실 다 숨어 있을 것 같아요. 아까도 제가 예를 들었던 거는 내 앞집이 어떻게 생겼다는 걸 가정에서 난 그걸 딱 세수를 한 사람도 있을 텐데, 어떤 사람은 아까 임동호 선생님이 보여줬던 그림처럼 이 전체 블럭이 어떻게 생겼을 거라는 거에 가장 흡사한 걸 뭐 선택했을 수도 있고 뭐 그렇거든요. 근데 그런 내용들은, 정성적인 내용들은 이제 이 지금 이런 계획 과정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까에 대한 좀 부수적인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거를 대처하는지를 보는 태도로서 참고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걱정하신 그런 인기 투표식에 누군가 막 서로 혹시 뒤에서 서로 우리를 찍어줘 이런 모르겠어요. 그런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처음에는 이거를 그냥 제비뽑기 랜덤하게 배정할까라는 생각도 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안 하기로 한 거는 이제 그게 여러분들의 어떤 선택의 권한을 좀 뺏는 것 같아서 그걸 안 하기로 한 것이지, 만약 그렇게 간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떤 필지가 배정이 된다 하더라도 이 주제와 관련된 깊이 있는 작업을 하시는 데는 지장이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실제 이게 만약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예를 들어 제가 현역 건축가인데 제가 제 필지 작업할 수 있는 필지를 고를 수 있는 권한이 보통 안 주어지죠. 여기다 설계를 해주세요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사이트를 잘 정하면 더 영향 있는 작업을 할 수 있고, 사이트를 좋은 데를 배정 못 받으면 실력 관리 못 하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할 수 있죠. 이것처럼 마치 독일 슈투트가르트 교회 가면 바이서노프시드룸이라고 1922년인가 근대 건축가들이 모여서 만든 일종의 실험주택 단지가 있는데, 거기 있는 단지들에 있는 주택을 우리가 평가할 때 어차피 사이트 잘 풀었네 이런 식으로 평가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 주택 하나하나가 갖고 있는 어떤 도시건축적인 아이디어를 높게 평가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소지분 네.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건축학과에서 정슬기입니다. 저는 이 공모전에 처음 임할 때 제목에서 다공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가장 관심 좀 많이 갔었는데요. 오늘 주제 설명을 해주실 때 이것에 대한 부분 안 해주신 것 같아서 오늘도 질문드립니다. 제가 답을 해야 되겠죠. 다공성 건축계에서 통용되고 있는, 자주 통용되고 있는 단어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통용된다면 대충 제가 보기에 크게 두 가지 정도 의미로 통용되는 것 같은데, 세 가지 정도죠. 하나는 굉장히 마이크로스코픽한 다공성을 얘기하는 경우가 우리가 있어요. 뭐냐면 재료의 다공성을 얘기하는 경우가 있죠. 우리가 단열재 이런 것들, 사실 그 안에 다공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단열 효과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런 어떤 현미경적인 의미의 다공성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1차적으로 이 공모전에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아까
베냐민을 잠깐 언급했는데 베냐민의 그 굉장히 큰 관심사 중에 하나가 다공성이죠. 근데 그 사람은 다공성 어떤 의미로 이해했냐면은 서로 다른 경계와 서로 다른 권역 사이들의 경계가 솔리드하지 않고 이것이 다공질일 때 한쪽 경계의 현상이 다른 쪽 경계로 넘어가는 것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나폴리의 구시가를 분석을 하면서 예를 들어 거기 이제 길거리가 있는데 거기 그 가게에 있는 그 가게 물건들이 막 거리로 나온다든가 아니면 집의 가재 도구들이 거리로 나와서 거리에서 개인적인 삶이 일부 이루어진다든가 이런 걸 이제 베냐민은 다공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도 그런 도시 현상들이 많이 있죠. 우리 가게 물건들 길에다 내놓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길 걷다 보면 철공소 아저씨가 길에서 뭐 용접하고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그게 이제 한국적으로 다공성인데 저희는 그런 의미로 다공성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간단하게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건축적인 개념으로 설명드리면 필로티, 발코니, 묵상정원 뭐 이런 것들 있죠. 지붕은 있으나 벽과 기둥이 없는 부분이라거나 아니면은 뭐 옥상정원 같은 경우는 뭐 지붕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실내가 아니지만 인간이 이용할 수 있는 건축물 내외의 공간들 이것을 간단한 의미에서 다공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물론 거기에서 베냐민이 얘기하는 다공성적인 도시 현상들이 이뤄져 날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내서 아까 제가 다이어그램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전체 면적이 볼륨이 꽉 채워져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일부의 그런 것들이 효과적으로 비워져서 거기에 이제 어떠한 사회적인 프로그램을 집어넣느냐 하는 건 여러분의 몫입니다. 단순 통로인지 단순 나가서 담배나 피는 공간인지 아니면 그것이 길 혹은 그 맞은편 건물 이런 것과 어떤 유의미한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인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이제 역량인데 마침 질문하신 분이 이제 전통문화학교 출신이시라고 하시니까 아마 그런 것들에 대한 건축적인 바람직한 활용 사례나 그것이 갖고 있는 어떤 문화적인 그러한 한국 전통적인 가능성들은 또 한옥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걸 해석하시는 건 여러분의 자유로운 상상력에 맡기기로 할게요. 네. 또 질문 받겠습니다. 잠깐만 조금만 더 덧붙이면 황 소장님께서 방금 다이어그램 말씀하셨는데 왜 한 층을 더 주면서 거기다 이제 공급을 넣을 수 있는 가능성을 이제 열어두셨나 한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또 요강 보시면 아시겠지만 건폐율이 50%잖아요. 그것도 이제 굉장히 큰 가능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도 이제 다공성에 포함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기 계신 분.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에서 4학년 건축학과 전공하고 있고 3학년 재학 중인 박지혜라고 하는데요. 군무 요강에서 참가 방법을 보면은 필지 15개 중에 한 곳의 특정 인원이 몰리지 않기 위해 20명으로 선착순 하신다고 적혀 있는데 그거가 어떤 말씀? 300명밖에 참여를 못한다고. 전체 400 다시 말씀드리면 전체 400분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임시 한 필지당 25팀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5팀 넘으면 받지 않습니다. 선착순입니다. 근데 선착순이 아니고 이제 1순위, 2순위, 3순위가 있는데 먼저 아무래도 신청하신 분이 1순위로 선택한 필지가 될 가능성이 좀 높겠죠. 네. 여기 있었죠? 네. 타임라인 이름.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 일정을 말씀드리면 12월 14일까지 여러분이 12월 14일까지 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참여하겠다라고 제출하신 분은 저희가 18일날 필지를 드립니다. 필지를 선정해서 여러분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1순위, 2순위, 3순위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거기 안에서 필지를 드리고요. 1월, 저희가 원래는 1월 4일까지거든요. 1월 4일까지 하신 분은 그 이후에 2, 3일 저희가 그 과정을 거쳐서 필지를 드릴 겁니다. 근데 그 필지가 무한정으로 한 필지 여러분이 참여 신청을 다 받는 것이 아니고 25개 팀만 받고요. 전체는 저희가 400팀까지만 합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면 한 필지의 리밋도 있고 전체 리밋이 있어야 사실은 한 필지의 리밋을 저희가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가 저희가 15개의 필지가 있기 때문에 물론 25개 팀이 하는 필지와 뭐 10개 팀이 하는 필지가 이렇게 나눠질 수 있지만 빈 필지가 있을 수 있죠, 사실은. 그렇지만 그 가능성들을 여러분이 분포를 보면 그래도 그 15개의 필지가 어느 정도의 균형을 이루면서 도시를 만들어가는, 지역을 만들어가는 그것을 보려고 겁니다. 아마 그 필지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그게 뭐 평가의 대상은 전혀 아닌데 아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전략적 사고의 그 단면들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 필지는 상당히 많은 지원자가 몰릴 것 같다. 나 레드오션에 들어가서 한번 멋지게 이겨보리라 생각할 수도 있고, 여기는 많이 몰릴 것 같지는 않은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충분히 도시건축의 어떤 유형적 그 실험을 해볼 수 있는 필지긴 하면은 난 여기서 뭐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랑 일도 있게 하면 여기서 그 자원을 겨뤄보겠다. 이게 다 가능한 얘기들이니까요. 네. 안녕하세요. 건축학과 4학년 김형준이라고 합니다. 지금 1차, 2차, 3차로 나누셔서 과제물 제출을 이제 제안해 주셨는데, 원래는 저희가 알아서 해야 하는 걸 이제 의도하셨겠지만, 지금 제안해 주셨다시피 컨텍스트 세트 업로드를 이제 같이 조건으로 달아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1차, 2차 단계에서 모든 여기 계신 분들이 어디까지 이제 서로한테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을 보여줘야 하는지 좀 그런 제안 같은 걸 좀 해주시지는 않으실지. 아마 이게 과정이 참 복잡한 공모전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하겠어요? 입장을 바꿔갖고 우리 심사위원들은 왜 이렇게까지 새로운 방식을 막 프로그램 개발자를 또 초빙했다가 어렵게 내부적으로 시뮬레이션도 해가면서 하겠어요. 그 분명히 뭐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대부분의 공모전은 육상 경기 하듯이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자기 혼자 열심히 뛰면 그냥 결과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분명히 학습의 목표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제로 어떤 도시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내 옆대지에 건물을 짓고 있는 또 다른 건축가, 그래서 그런 프로젝트 많잖아요. 뭐 파주 축하문화단지도 그런 케이스고, 꼭 그런 단지로 묶이지 않아도 일반 도시에서 이루어지는 건축 행위라고 하는 것도 내 옆대지에는 누군가 나의 동료 선후배가 있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이 나랑 경쟁을 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건축적인 아이디어를 서로 주고받는 것이 있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도시가 사실은 갖고 있는 미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연령 골프를 잘 모르겠지만 아무리 여유 있게 잡아도 플러스 마이너스 한 7, 8년 정도의 연령대에 다 속해 계시는 분들일 것 같은데, 여러분이 한 세대거든요. 여러분이 가장 집중해서 학업에 정진하는 이 시기에 굉장히 많은 다른 여러분 세대의 다른 동료들과 모입해서 어떤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그 과정에서 그냥 혼자서 이렇게 눈 가리게 하고 뛰어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 이렇게 보면서 배울 수 있는 과정이라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공모전 어떻게 진행해야 될까? 그래서 아까 황진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상 초유의 방식으로 한번 해보자.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도 처음 해보는 거라 도중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혼선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겠는데, 여러분 그거 솔직히 제가 부탁드리는데 그건 좀 양해해 주세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문제가 안 되게 하겠지만 좀 부딪혀야 뭐 페이스북도 올인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되는 작은 조직인데 그 사실 내용도 복잡하고 최대한 저희가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는 귀중한 작업이 힘들어지진 않게는 해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취지는 그런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공모전 방식에 대해서 힘든 거 아닌가 몇 번에 걸쳐서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 다른 선생님들 당연히 뭐 하셨을 거고 뭐 다 이제 저희도 이런 뭐 공모전 많이 해봤고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건데 거꾸로 생각을 해보시면 그 아까도 이제 그 홍지은 교수님께서 이제 그 다른 프로젝트들에 이렇게 뭐 댓글들도 달고 이런 기회가 있다고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뭐 악플을 달지는 않겠죠, 설마. 그거 모르지. 그게 진짜로 악플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좀 건설적인 악플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본인이 2차 할 때 이런 거를 좀 뭐 반영할 수도 있겠다. 뭐 반영을 안 해도 되는 거고, 뭐 많이 반영했다고 해서 더 훌륭한 작품이 되는 것은 꼭 아니니까 이제 그러나 굉장히 좋은 기회죠, 여러분들한테. 아까 그 홍두진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나는 뭐 누가 뭐라 그러고 나는 그냥 이걸로 해서 끝까지 해서 뭐 판넬 마감하고 나는 결과를 기다리겠다 이런 어떤 방식보다는 요즘 쉽게 말해서 오픈 플랫폼이나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건축에서도 적어도 이제 좀 시도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어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조금 고생스럽다고 해도 굉장히 좋은 또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이제 우리가 웹사이트에 올리는 순간에는 그거를 여러분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도 사실 볼 수 있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해주신 포인트가 사실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면 내 영업 비밀을 어디까지 밝힐 건가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면 경쟁 구도인데. 그래서 만약에 상상해보세요. 그래서 모두 다 2차 서밋 때 박스만 다 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게 그 후에 진행이 될 수 있을까? 근데 설마 그렇지는 않겠지 하고 기대를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 믿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 어떻게 보면 학생 공모전이라는 의미가 말씀하셨듯이 어떤 뭘 향해서 우리가 결과를 내자 라는 걸까 하는 근본적인 철학적인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배워갈 건가,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아마 설명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특히 이제 개성이란 제한적인 정보를 가진 사이트를 택했기 때문에 어디선가 내가 되게 귀중한 자료를 국정원에 가야 되는 건지 모르겠으나 귀중한 자료를 얻었는데 이거를 내가 나 혼자만 아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공유하겠다 이런 그 게시판 자료 공유 게시판이 아마 생길 거라고 들었거든요. 거기에서 활동도 우리가 눈여겨볼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대상이 5팀이거든요. 대상이 한 팀이 아니라 대상이 5팀.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그런 공유 시대의 윤리의식 같은 것들이 과연 건축계의 어떤 부분과 맞을까 하는 거를 사실 여러분들이 통해서 보고 싶은 욕심 같은 희망이 있습니다. 약간 뭉뚱그려보면 질문에 답하자면 그거는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여러분들 사이에서 좀 이렇게 어깨 너머로 그런 게 이렇게 알고 하다 보니 1차가 어떤 식으로 2차가 어떤 식으로 3차가 어떤 식으로 변화더구나 하면 오히려 지금 기존에 있는 어른들과 건축가들에게 이렇습니다 하고 보여주는 되게 멋있는 그런 사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도시 상황을 보면 시차를 두고 이렇게 건물들이 서로 지어지는데 지나가면서 보면 이제 되게 아쉬운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한 건물이 도시 건축적인 제스처를 분명히 취했어요. 그 다음에 지은 건물이 그거에 대해서 등을 돌려버리면 이거 사실 안 한 거밖에 안 되거든요. 만약에 거기서 조금 박수 정도만 좀 해주면 그 건물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 두 건축가가 꼭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아마 서로 봄으로써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도시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조금씩 만들어가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남이랑 압수한다고 해서 나의 개성이나 나의 고유가 특징이 사라지는 건 아니죠. 다만 그냥 어떤 접점을 찾아내는 것 정도니까 이번 공모전에서는 서로 경쟁하는 관계이지만 동시에 그런 접점을 만들어내는 것은 서로의 작업이 좀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어떤 협력 체제라고 하는 요인을 좀 집어넣어 보자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들께서 건축을 하실 때 굉장한 특허를 낼 수 있을 만한 아이디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곤란해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하는 분야라고 하는 게 무슨 어디 이런 컴퓨터를 만들고 핸드폰을 만들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고유한 아이디어는 있지만 그게 어떤 정말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어떤 굉장한 발명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곤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더 주변과 얘기를 하고 더 같이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과 같이 얘기를 했을 때 더 좋은 게 나오는 거지 어떤 그걸 숨긴다고 해서 굉장히 이건 지난 수천 년간 아무도 생각해보지 못한 뭘 만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곤란할 것 같아요. 앞에 계신 분 하고 질문 조언이 저기. 수시대학교 4학년 김성이라고 하고요. 아무래도 좀 다들 관심 있는 부분이 콘텐츠 셋인데 만약에 제 오른쪽에 있는 분이 제 옆 필지를 맡았어요. 근데 제가 이분하고 이제 악수를 했겠죠, 그럼? 근데 이분이 2차에서 같이 악수를 했어요. 근데 3차에서 뒤를 돌아버린 거예요. 저는 3차까지 악수를 할 줄 알고 만약에 그렇게 같이 내버리면은 저 혼자 손 내밀고 있다가 이모는 맞추면은 되게 슬플 것 같은데 3차에서도 콘텐츠 셋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저는 15번 필지에 2차 참여물에 콘텐츠 셋을 했었다 이렇게 지정을 할 수 있는 건 주차별로 그러니까 그런 게 되게 궁금한 부분인데 주차별로 따로 설정이 가능하시죠? 기술적으로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실 그 컨텍스트셋이 되게 많은 걸 얘기할 것 같지만 사실 하나도 안 읽힐 수도 있어요. 사실 그게 무슨 뜻으로 얘네가 서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지는 이제 그 안을 들여다보고 우리가 면밀히 봐야지 알 수 있는 것들인데 전반적인 추이색은 되게 재밌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한 사람당 컨텍스트를 한 3개 정도 잡더라든지 아까 우리 서울의 도시의 이제 건물 평균이 2.5층밖에 안 된다더니 막 이랬잖아요. 이런 추이 혹은 보통 컨텍스트 2차, 3차는 안 바꾸더라. 그렇죠? 이런 어떤 큰 추이로서는 되게 재미있는 자료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심사의 어떤 끄트머리에 가서 이제 여러분 자료를 자세히 볼 때 굉장히 펼쳐서 다시 보기 좋은 자연 태도가 어떤지. 그리고 분명히 SNS 시대 여러분들 다 이제 눈치채시면 그런 텍스트를 계속 읽다 보면 그 참여를 그렇죠. 페이스북에 하루에 평균 2시간 내가 산다 거기 한 사람하고 일주일에 한 번 거기 이렇게 접속만 한다는 사람하고 이게 감수성이 확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게 어떤 게 좋다야 나쁘다야 어떤 판단을 하고 평가할 건 아니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정보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주도해 갈 건가, 어떻게 내가 적정한 포인트들을 잘 활용해서 내 이야기를 펼칠 건가 하는 것들 전반적으로 보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아주 어떤 특별한 어떤 시나리오가 아마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는 슬펐는데 사실 옆에서는 모르고 있고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야기들이 풍성하게 나올 수 있는 어떤 그냥 인프라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관련된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마지막에 완전히 등 돌릴 수도 있고 이제 당연하죠. 당연히 그런데 각자 프로젝트를 이제 디벨롭한다는 과정에서 봤을 때 과연 등 돌리는 정도가 어느 정도가 돼야 되는지는 본인들이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내가 1차 때 이걸 했는데
2차 때, 3차 때를 거치면서 이게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근데 2차 때까지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3차 때 이걸 해오면 과연 그게 좋은 작품으로서 디벨롭이 되는 건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막판 순간에 어떤 등 돌리는 내 이유 뭐 이런 게 걱정하는 만큼 안 나올 수도 있고 나온다고 해도 그게 어떤 그 본인의 어떤 그 작품의 완성도에 그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는 그 많은 걱정을 하시는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당장 그 오늘 이 발표회 초반하고 지금하고 또 분위기가 굉장히 달라지는 것 같은 게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많이 늘어나는 걸 제가 느끼고 내가 이 사람들하고 이제 이런 과정을 함께 겪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 과정 자체에서 아마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많은 상황들이 벌어질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럴 때마다 굉장히 또 명민하게 자기의 어떤 그 방향을 잘 설정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아까 한 분 더 계시지 않으세요? 뒤쪽으로 마이크를 넘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금산대학교 건축학과 3학년 김고환인데요. 그 통일거리에 그 원래 도로가 뚫려 있었는데 거기에 다른 어떤 기능을 가진 그걸로 막아놨는데 이게 지금 그 원래 뚫었던 그게 새로운 축을 만든다고 했는데 그걸 무시하고 아니면 그 이전에 전통적인 맥락을 좀 더 중시하려고 막은 건지 거기에 또 대시에 대한 그 왜 저기를 막고 또 그게 무슨 의미인지에 대한 설명을 네, 저희 마음을 잘 읽으시는 분인 것 같은데 저희 딜레마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건 분명히 그 인위적으로 근대에 들어와서 체제와 직결되어 있는 도시 현상이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저거를 어디까지 인정할 건가라는 건데 저런 것들 그러면 다 완전히 없던 걸로 하자가 능사는 사실 아니라고 생각했고 저것이 현재적인 그러니까 우리 프로젝트의 관점에서 봤을 때 현재적으로 저것이 어떤 의미를 가질 필요는 있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랬을 때 생각한 것은 없애버린 건 아닙니다. 방향성은 남겨놨고요. 다만 저 도로가 갖고 있는 그 지나치게 과장되어 있는 어떤 기념비적 성격까지 계속 존중할 필요는 없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 가운데를 일종의 이제 페데스트리안 아일랜드처럼 만들고 양쪽에 차선을 하나씩만 그러니까 제가 아까 조금 설명을 잘못드렸는데 이 남대문을 완전히 우회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 한 레인이 있어요. 거기 저 광화문 정상처럼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뭐 축은 기대가 있지만 그래서 이 가운데를 비교적 보행자들의 공간으로 만들어줌으로써 그렇게 되면 13번, 3번, 2번 필지가 이 남대문하고 굉장히 많은 관계를 갖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 필지들에 대해서 갖게 되는 임팩트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아까 사실 보셨지만 거의 몇십 미터 폭으로 완전히 이게 유리되어 있는 상황인데 관해서는 그렇지 않은 상황을 만들어줘서 어떻게 보면 남대문을 이 필지와 조금 더 관련을 갖게 하기 위한 그런 최소한의 그냥 조치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분이 남았네요. 딱 한 분 질문을 더 받고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하실 분이죠. 네, 오늘 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